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기온이 영하권대로 뚝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된 느낌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이 당적 미공개라는 이 경찰의 판단을 두고 설왕설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공개해야 한다. 왜 공개하느냐? 논란이 일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닌데 말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놀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 부산시 의사협회 그리고 전국의 의사들이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헬기 전원 이거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급한 사람에게 가야 할 위중한 기회를 이재명 전 대표가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 전국에서 일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취소.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88곳 중 30곳 등록 취소.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 신뢰도 논란에 등록 요건을 강화한 탓입니다. 20곳은 2021년 이후 실적이 없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떴다방처럼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남발할 때가 요즘인데 보다 더 강한 단속을 통해서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만 국민들께 공표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동상이몽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한 이재명, 이낙연. 하지만 이번 주에 두 사람은 동상이몽 갈라섭니다. DJ 100주년 행사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냈지만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이번 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 4인방도 역시 이번 주에 최후 통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흘. 경향신문이 6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9.19 파기 행동으로 보인 북한. 한반도 불안정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 사흘 연속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 이런 예측하고 있고요. 남북 대화 채널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더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진단도 경향신문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경향신문식의 이런 해석도 맞지만 원래 선거 앞두고 이쯤 되면 북한이 이럽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인데 바로 이겁니다. 도파민. 함께 보시죠. 스마트폰 아이 뇌를 잠식한다. 도파민 인류 출현했다. 뇌신경 세포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기쁨의 감각과 과정을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다시 영화의 강추위.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기자 출신의 안영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성취훈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사단체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헬기 특혜와 관련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습격범의 당적을 경찰이 못 받기는 까닭, 지역 의료 집단 반발, 양태까지 전해드리죠. 경찰이 이 습격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경찰은 이 김 씨의 당적을 비공개할 방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찬성파는 이거 국민의 알 권리다. 당적이 어딘지 좀 보자. 91년 헌재 판례, 헌법상 기본권이 국민의 알 권리 공개돼야 한다라는 주장. 반대파들, 범죄 수사 시 당원 명부 누설 금지다. 정당법 24조. 수사 중 당적 공개하면 정당 가입 기피 등이 우려된다. 선거를 앞두고 말이지. 이런 논리가 공방으로 일고 있습니다. 일단 정법전,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이 당적을 미공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정당법에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정당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 당원 명부에 관해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 네. 만약에 누설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집행유예 이상의 그 실형이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면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부은 연금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법 규정 때문에 굉장히 주저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네. 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 그냥 그 공개해도 된다.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면 왜냐하면 이 정당법의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정당에 가입한 정당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 저지른 거죠. 현행범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 내가 이제 오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 더군다나 총선을 바로 앞두고 제1당의 대표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혀 민주당과 관계없고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당에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 정보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입했는데 가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입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 개인 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먼저 만약에 김 씨가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정당법 규정을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심이 드냐면 그러면 저 사람이 민주당에 가입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주당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국민들의 그 알 권리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 피습범의 정당 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통해서 양당에서 취재한 것을 통해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습격범 김 씨가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고 최근 민주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해줘야 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일고 있다는 건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안영환 의원님 이런 일종의 양쪽 모두의 음모론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라고 밝힌다면 자작극이다. 또 이럴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자 저거 봐라. 뒤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배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걸 수사기관이 좀 염두해 주지 않았을까요?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지금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핵심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모론 그러니까는 자작극이냐 배우설이 있다 뭐 이런 논란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분의 당적은 밝혀지는 게 맞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헌법재판소 알 권리 문제를 떠나서 국민 알 권리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방식도 그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늦어진다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그런 자료들이 또 언론에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 온갖 음모론이 팽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분의 당정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을 한 것을 두고서 계속 뒷말이 많습니다. 특히 한 의사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헬기 특혜 고발 예고 대한소아과 의사회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와 측근을 업무방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이른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업무방해했다라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고발 이후 스튜디오에서 한번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고발하겠다는 이면택 회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부산대 외상센터는 서울대 외상센터보다 의료진이나 규모, 치료 경험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 이송을 요구를 한 건 일종의 정치인 패스트트랙이고 진료 세칙이고 부당한 특혜를 요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병원은 업무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이 의사 단체가 집단 성명을 내며 이른바 이제 지역 의료 불신을 조장했다라는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 잠시 후에 논의해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헬기를 타고 전원을 하는 것, 이른바 논리는 이건데요.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이 맞는데 헬기를 타고 노들섬에 내려서 다시 차를 타고 한참이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정도의 상태라면 사실은 긴급히 저 119 소방 헬기, 구급 헬기를 탈 이유가 없다라는 게 고발하겠다라는 의사단체의 입장입니다. 사설 구급차를 보통 일반인들은 타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을 다 본인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특혜고 정치인 패스트트랙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요. 누가 결정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 헬기가 오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더 법적인 논리. 만약 이게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 같으면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그럼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자가 이재명 대표 측이냐, 아니면 실제로 부산 소방대냐, 부산대 병원이냐, 이걸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헬기를 누가 불렀냐? 예, 내가 부르면 이재명 대표 측이 부른 건 아닙니까? 그럼 부른다고 다 대줍니까? 아, 부른다고 오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의전서열 8이다. 홍준표 시장 말처럼. 네. 그럼 그 국가의 어떤 고위직의 경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줄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자기네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헬기를 대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만 행안위 보건복지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부산 소방서장이나 예. 뭐 전화해서 빨리 했을 때 그러면 예컨대 과거에 원자력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이 뭘 자료를 폐기했을 때 전적으로 그러면 그 폐기한 비서관만의 문제입니까? 산자부 직원은 전혀 모해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다면. 예, 만약에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만약 법적으로 월권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업무방해죄라든지 그러면 검토를 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의사단체 주장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헬기를 타고 노들섬으로 가는 동안 정말 이 부산 지역에서 헬기로 이송해야 할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 헬기를 못 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문제의 대상자가 헬기를 대고 안 대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혹은 정책의 총괄 수장으로서의 매우 수준 낮은 의사결정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 아무 헬기나 대주는 것이 맞냐.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공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전혀 어떤 뭐 고발 대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그러면 그 누구나 뭐 대통령실 인용해서 헬기 불러 그러면 각오하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성추윤 부의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사가 환자를 고발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의사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죠. 뭐 담당 의사도 아닌데 심지어. 근데 업무방해 지금 논리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까지 갔기 때문에 또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 업무방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가는데 예. 그러면은 부산 지역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SRT 타고 다 서울로 와서 병원 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업무 방해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지금 발언하신 거 저도 정치적 패스트 트랙 이 발언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의사분이 여의도 사투리를 쓰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의사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집단이 됐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계신지 참 의문스럽고요. 다만 저는 저런 발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런 주장에 대해서 또 우리 당에서는 좀 잘못된 대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산대 병원에 대한 공격, 또 저런 의사에 대한 개인적 공격, 뭐 신상을 턴다든가 이런 식의 공격은 저들이 하는 유치한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보거든요. 아, 이 저는 부산대병원을 공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 뭐 입장을 달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뭐 진술을 하니까 또 부산대 의사가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했지만 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서 갔다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니까 그 의사에 대한 개인 신상을 뭐 턴다던가 아. 이런 식의 공격은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부산대 그 반대한 의사분은 의료적 소신에 따라서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고 부상이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쵸. 이 대표가 서울로 가는 걸 반대하고 여기서 수술합시다라고 그냥 의료적 소신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발언도 사실 그 부산대에서도 의사가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의사분들께서 아마 논의를 하시고 그래도 가자는 의견도 가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가자.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모두가 반대했지만 갔다라는 식으로 말한 건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그분의 뭐 이력을 신상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헬기를 보냈냐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냐를 추적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너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신상 털고 공격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문화를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대응을 해야지 상대방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유치한 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반응 정도가 용인할 만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뭐라고 했냐면 헬기를 부르고 뭐 서울대로 간 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지방의료 체계가 지금 뭐 위기라고 하는데 혹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매우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정도의 반응까지만 보이는 것이 적절하고 민주당도 대응도 그 정도의 좀 품격 있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가능한 대목이지만 업무방해 고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네. 의견인데 자,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헬기를 부른다고 헬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정말 헬기가 요구되는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헬기가 지금까지는 투입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왕 이제 논란이 됐으니 뭐 업무방해 아니냐의 법적 논란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를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정말 이게 과연 응급할 정도로 헬기가
이재명 전 대표를 태우고 서울로 이송할 만한 그런 사안이냐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토콜과 관련된 논란부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기사를 종합해 보니까 네. 이거를 부른 사람은 천준호 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그 부산대병원 의사를 서울대병원 의사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헬기를 부른 사람은 서울대병원 의사래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소방청에 전화해가지고 헬기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방청에서 부산 본부에다가 이야기했고 부산 본부에서 헬기가 부산에 딱 2대밖에 없거든요. 119 응급 헬기가 그중에 한 대를 갖다가 쓰자 해가지고 이제 헬기가 날아간 건데 저는 조금 전에 성추윤 부의장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때 의사가 환자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은 주치의가 자기가 봤던 환자를 고발한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의사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발한 건데 이게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범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여러 부처가 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닥터 헬기는 어디서 갖고 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고요. 119 응급의료 헬기는 어디서 갖고 있느냐? 소방청에서 갖고 있고요. 뭐 산림청에도 헬기가 있고 국방부에도 헬기가 있고 경찰청에도 헬기가 있는데 이런 범부처의 응급의료 헬기 관련한 공통 규정에 보면은 헬기 이송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상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만 이런 헬기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는가? 전국에 119 헬기가 29대밖에 없고 부산엔 2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통상이나 2개 이상의 긴 뼈가 골절되거나 척추가 손상되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사지가 절단되거나 골반이 골절되거나 두개골이 개방성으로 골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헬기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 1.4cm 자상이라고 해도 이 1.4cm 자상 가지고 헬기 이 규정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업무방해죄는 뭐냐면은 자,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제 소방 헬기 운영 규정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소방 헬기를 탈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뭐냐면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업무방해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대병원이나 소방청이나 이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하니까 그 위반된다고 하는 규정을 누가 아느냐. 아까 이야기한 무슨 의사회 회장이 이 규정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 왜 헬기가 떴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뜬 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니까 한번 속 시원히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가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이것의 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산 소방청장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네네. 김용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우리가 안 불렀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업무방해가 됐느냐. 첫 번째, 부산대에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대에서는 수수 준비 다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서울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산대 병원에서 뭘 받았냐면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료중재원에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전원하다가 갑자기 이상이 팍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빡빡 우기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부산대 병원 블레임하고 부산대 병원을 비난하면서 책임지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왜 수술할 수가 없느냐?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 수술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뭐 대구 가는 겁니까? 부산에서 뭐 저기 뭐 그 근방에 김해 가는 겁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잖아요. 헬기 타는 시간만 해도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고 내려가지고 또 구급차 타고 또 서울대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1.4cm 자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네들이 책임지라고 사인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산대병원의 업무를 갖다가 위반했죠. 그다음에 그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대병원은
24시간 이게 수술방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서울대 병원의 업무도 방해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래 헬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떠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 가지고 헬기를 갖다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위반된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소방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헬기 전원을 두고 두 분의 우리 또 성춘 부의장과 정혁진 변호사의 두 분의 다른 의견도 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기자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 뭐 부산이나 충청 등지에서 나도 서울로 전원시켜달라, 헬기 불러달라라는 요청이 저희가 취재한 것만 20건이 넘게 발생했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공평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네.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또는 뜻하지 않은 지금 난제를 만난 격이 돼버렸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당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니었더라면 헬기를 탈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소방청장이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일반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가량 걸립니다. 2시간 동안 가는데 소방청 이야기로는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 같은 거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헬기를 타봤자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헬기를 2시간 동안 타고 아무 조치하지 않고 가더라도 별 이상이 없을 정도였다 한다면은 지금 부산에서 119 구급차로 가면 서울까지 속도 닿으면 한 3시간이면 갑니다. 굳이 헬기를 불릴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친 이제 이 문제 핵심은 사실은 정치 테러입니다. 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민감한 공정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화두가 때문에 되는 이렇게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회에 소방청의 문제, 예. 그다음에 우리 의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특히 예. 정청래 의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을 다치는 그런 부상인데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암묵적인 생각 속에는 지방 의료를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사고가 깔린 거예요. 잘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잘하는데 그럼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 병원의 응급실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는데 최고 수준은 그걸 일단 한 수 아래로 보고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의 빅5로 가야 된다. 이런 사고의 틀이 있었다는 것이 예.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지방으로 살리자, 지방 살리자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뭐 할 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기껏 해와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냥 사건 터지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자체가 공정함과 문제, 공평의 문제로 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이런 걸 묻히게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안타깝게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출신 안영환 전 의원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게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치 혐오와 정치 테러와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논란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덮어놓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후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공정이라는 화두, 국민들에게 민감한 그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분명 부산 의사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인 의사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그 의사들이 모두 다 정치적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확실히 이 소방에 말빨이 먹히려면 직접 전화하지 말고 소방청장을 통해서 전화하는 게 확실하군요. 옛날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전화했는데도 안 먹혔잖아요. 김문수인데 해도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을 통해서 가야 헬기가 오든 뭐가 오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국회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가 뭐 예산도 갖고 있고 상당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 뭐 당대표실이나 전화를 하면 이게 프로토콜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온정주의가 있고 또 다급하게 가족들이 요청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의 잣대로 본다라면 우선 당대표를 비롯해 당대표실이 법적으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법상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응하는 기관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또 드릴 질문이 있는데 전국에서 이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서울, 대전, 전북, 경남, 부산, 광주까지 지역 의사회가 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은 특혜 이송이다라고 전국의 이제 지역 의사회들이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뭐 부산 혹은 뭐 경남 차원이 아니라 광주, 전북에서도 의사회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헬기 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진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정청래 최고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의사결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어떤 그 수준을 낮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더 아픈 부분은 외상센터의 현실을 너무 정치권이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외상센터는 서울대에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네.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대 병원도 지역 의료 체계에 잘하는 사람을 사실은 불러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외상센터도 부산대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힘들고 돈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의 의료 체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지역 외상센터 전문가들이 사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이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민주당에서 모르고 있다. 현장을. 그런 것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인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역 현장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자면 정책을 위반하는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이 모르고 있다. 그것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뭐 민주당에 디펜스하는 분들이 당신의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변인들이 논평한다는 건 저는 정말 따악하는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어떤 개인적인 즉각적인 판단이 얼마나 비정책적이고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무시했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전북 의사회에서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라는 강한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관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이 전국 지역의 의사회에서 공통의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혈액도 함께 부산대학에서 병원에서 준비한 혈액도 헬기 타고 같이 이제 이송을 하는 등의 모습이 이제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보기에 뭐 오히려 사실은 뭐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랄까요? 아니면 뭐 유감 표명이랄까요? 이런 입장이 현재까지 뭐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건 있어야죠. 저는 이 사건이 워낙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 정치 테러라는 아까 잘 말씀해주신 정치 테러라는 이 사건의 본질도 있고 또 이 특혜가 있느냐라는 공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역 의사회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걸 비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지역 의료 살리자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면서 왜 지역 의료가 혹시나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국민들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 실수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잘하는 곳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건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서도 대응할 거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본질은 또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하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 정치 테러 아니냐? 어떻게 정치 제1야당의 대표가 목을 찔렀는데 그런 다른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국의 의사들이 저 정도로 발언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저런 지방의료 현실에 대한 지적, 영린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우리도 대응을 하고 유감 표명하면서 다방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의 역량이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대응 이런 좀 전폭적인 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당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이 지역 의료 관련해서 한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습격범이 8쪽 문서를 남겼는데 그 문서 내용 일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문정부 당시 부동산 폭만, 구력외고 등으로 경제 쑥대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8쪽짜리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혐오 포함과 역사, 사명감 등 범행의 정당화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역 의료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안용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공정과 공평.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방금 보니까는. 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는데요.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 항상 내 말을 고려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때는 그 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항상 연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습격범 김 씨에 대해서도 좀 자꾸 난 경찰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런 지금 동아일보 특종을 했어요 지금 예.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빨리 공개되는 게 낫습니다. 자꾸 저게 언론을 통해서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음모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한 줄 두 줄 나오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단계에서 이 우리의 수사 결과와 이 행위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경찰은 국민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 뭔가 숨긴 듯한 이미지를 주는 순간 경찰이 여당이 유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야당에 불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만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더 보다 심도 깊게 밝혀야 된다.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범행 자체는 단독일 수는 있으나 또 그런 분들이 무리를 지어 있거나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테러나 위협을 저는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계획들이 혹시 또 다른 게 혹시나 있을 있는지를 수 봐야 있는 된다? 단독 범행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공격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해야 된다 보고요. 자, 이 발언 말고 지난 5일 같은 라디오에 나와서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었다라며 사주받아서 한 거 아니냐, 공모범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공모와 사주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호준 씨와의 방송에 나갔는데 김호준 씨가 거기서 배우 있는지 밝혀야 된다. 경찰은 사실 일찍이 단독 범행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김호준 씨 배우 발언도 그렇고 장경태 최고위원의 글쎄요 사주 공모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음모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저희 제1당의 당대표의 그 목을 노린 그런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변명문이라고 하는 거 8페이지짜리 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확신범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확신범이 혼자만 확신하고 있었나? 같이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저기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살아가지고 아,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우리 동네 오니까 내가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충남 아산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선거할 때 부산에만 가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충남에도 오고요. 아산이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이든 아산이든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산이나 천안에 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산 사람이 굳이 뭐 산 썰고 물 썰은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는데, 보면은 중간에 또 이상한 일도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차를 갖다가 얻어 타가지고 뭐 벤츠도 얻어 탔다, 뭐도 얻어 탔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태어나가지고 벤츠 주인이 예. 아무한테나 자기 차 내주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벤츠도 아주 좋은 벤츠도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드느냐, 이렇게 차를 태워준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차 태워준 사람들은 또 민주당 지지자라고 지금 그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경찰이 이거는 무조건적인 단독범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 뭐 더 이상 비슷한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당적도 여기저기 뭐 옮겨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도 얻어 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사 결과를 그냥 급하게 그냥 미봉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를 언급하면서 사주받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누구 사주를 받아,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장경태 의원이라고 하는 야당의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좀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1당의 당대표가 피습당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져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런 음모론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후져지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정치 테러입니다. 혹자 언론에서는 뭐 우리 해방 이후에 정치 테러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배우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제 보기에는 외로운 늑대입니다. 외로운 늑대.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 테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특정 뉴스 매체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튜브들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 확증 편향,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격성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이 외로운 늑대들의 범죄 행위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극단에서, 왼쪽의 극단, 오른쪽의 극단에서 이걸 배제하는 게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치 공학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기 전에 일단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든 우든이 간에, 자, 정치 테러는 무조건 안 된다. 어떤 목적,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도, 자기 지지를 향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믿더라도 그건 아니다. 폭력은 안 된다. 모두가. 투표로 심판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것을 혹여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할까? 저쪽에 불리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회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 테러 문제를 밟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더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더 증오감을. 정치인들이 좀 발언을 품격 있게 해야 됩니다. 품격과 절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안 되고요. 유머는 있으면 좋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딱 의사들한테 당신들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참 좋겠다. 본인 공화당 출신이니까. 예. 이런 유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자 사자식으로 저 민주당이 였더니 국민의힘이 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절제와 품격 네. 있는 표현 그리고 정치 테러는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에게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영환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대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동아일보 정영근 칼럼을 저는 오늘 아침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 정영근 칼럼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내의 음모론에 대해서 침묵을 명한 홍익표 원내대표.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라고 지지자들을 자제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모두 다 높이 평가돼야 할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아쉽다는 겁니다. 양당의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권이 더욱더 자제시켜야 된다는 그 직접적인 행동과 당부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안영환 전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습될 당시에 이 치료받고 피습되자마자 했던 발언 중에 잘 안 알려진 발언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전은요 이거보다 앞서서 오버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아직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당무 복귀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밝혔다는 것도 사실 아니다. 당무 정상 가동에 노력하겠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 부산에서 있었던 피습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이후 한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 1박을 또 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부산 민심이 묘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1박의 이유. 부산 1박. 사실 부산에서 정부 여당의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 많았는데 이 묘하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전원 이후 부산 민심이 또 묘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1박을 합니다. 오는 10일에서 11일 부산을 방문하고요. 첫 1박 2일 지역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에는 부산이 고향인 부산이 배출한 김영주 의원 나와 계신데요. 청년 간담회와 현장 비대위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1박 2일, 야 1박을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검토한 일정이다라고 밝히곤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선 그리고 이 부산 바닥, 민심 바닥에서는 묘하게 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1박 2일 한 비대위원장의 이 전국 순회 일정 중에서 첫 1박 일정이라는데 자, 부산이 고향인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030 엑스포 실패 이후에 사실은 부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부산의 정치적 리더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 최고 불출마 선언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이나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민들이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이 사태는 실제로 뜻하지 않게 굉장히 호기롭게 말하자면 부산의 지금 민주당 자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그 업그레이드 돼 있거든요. 구청장 출신들이 많이 총선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한판 붙어볼 만한 그런 어떤 대결 태세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로 또 지금 뭐 좀 있으면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바람도 솔솔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그 2030 엑스포의 실패에 대하여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잡아가서 다시 한번 부산을 위해서 또 특히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사실은 양산 김해로 인구가 다 나가면서 사실 부산이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방문 기간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예.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산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뭐 정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 이제 묘하게 벌써부터 비교가 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뭐 봉하마을 일정을 했다면 강행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if 가정이잖아요. 물론 헬기 타고 서울로 가면서 부산에서 1박은 안 하게 되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과 묘하게 대조적으로 부산에서 또 1박을 한다. 그러니까 헬기 타고 떠나간 이재명 대표와 부산에서 자고 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민심에서는 묘하게 좀 비교가 되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뭐 전혀 별개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 수 본인도 뭐 여러 가지 편안하게 뭐 나는 그럴수록 하루 더 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뭐 꼼수라고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좀 얄밉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의 민심 경청 부산 예. 지금 이제 진해 여기도 부산과 인접돼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부울경 자체가 실제로 새로운 메가시티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뭐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네.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그야말로 즉시 타임리하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정치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일정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긴 성추현 부의장님 뭔가 좀 반대 진영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한 비대위원장 부산에서 왜 1박 합니까? 이렇게 사실 정색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당일로 갔다 와야지 왜 1박 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거 전략 죄송합니다. 선거 전략상으로 지금 틈을 파고드는 걸로 보이죠. 예. 지금 또 TK와 PK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경남 경우에는 민주당도 해볼 만한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달라졌고 근데 공교롭게 지금 부산 지역의 이 의료계에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총선 4월 10일까지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상대방의 틈이 있으면 파고들고 네. 대처하고 대응하고 이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1박 해도 뭐 2박 해도 전혀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당무 복귀 얘기를 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당무 복귀를 못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번 치료 자체가 후유증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지금 한동훈의 허니문을 지금 누리면서 뭐 후니문을 누리면서 지금 전국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 이게 훈이문이다. 예, 지금 임기 초반에 지금 쫙 돌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목도 받고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응원도 받는 그런 건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만드신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말입니까? 방금 생각한 말입니다. 아, 네. 한동훈의 한동훈의 허니문에서 훈이문이다. 그 기간을 톡톡히 누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세 결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도 밥벌을 놔야죠. 근데 지금 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지적하고 있는 게 민주당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당대표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틈을 파고들어서 부산의 민심을 달래러 간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바로바로 즉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늦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거에만 대응하느라 전체적인 선거판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저는 지금 PK 말고 또 TK도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그런 치열한 그런 이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이준석 신당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아마 PK, TK에 집중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거기 이준석 전 대표 본인조차도 아마 TK나 PK 이 영남 지역에 출마할 걸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당의 이런 좀 이 확장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아마 TK, PK에서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전체적인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과의 사이 속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지 빨리 국민들께 좀 답안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부산 바닥 민심은 어떨지 여론조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앵커가 분석하는 국민의 마음, 진심 민심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 진심 김진애 앵커가 부산 바닥 민심 지역 민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형 미디어로 이동하시죠. 선거 때마다 선보이고 있는 민심 진심 이번에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주세요. 자, 민주당 29%, 국민의힘 44% 여론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SBS가 의뢰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좀 많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연말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민주당 29%, 국민의힘이 4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니만큼 한 비대위원장 등장이 여론조사 결과에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정의당 1%, 기타 정당 3%, 지지정당 없다라는 무당층이 역시나 23%, 민주당의 지지율이 29%인데 무당층이 23%나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을 좀 살펴보고 계신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 내심 부산에서는 호재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물론 이 대표 피습 전에 실시된 결과입니다. 이 대표 피습 이후에는 어떤 여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피습 전에 실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고 있어요. 이 같은 결과는 무엇 때문이라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산은 그 부울경 이런 그 영남 쪽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쪽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뭐 29%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작게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여당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일 거고 그거를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를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일단 부산부터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갖다 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가덕도 공항도 그 야당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텐데 오히려 이번 피습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민심이 정반대로 간 것이 아닌가. 옛날에 이제 그 전재수 의원이 돌직구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최강욱의 그 암컷 발언 나왔을 때인데 본인이 그렇게 밑바닥을 갖다 막 훑고 다니면서 간신히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은 저런 발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한 거 제가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금 그냥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이 오히려 그 굉장히 큰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 피습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피습이 과연 양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부산, 울산, 경남인데 신당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자, 여론 지지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6%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신당이 나온다면일 텐데 이낙연 신당은 2%, 이준석 신당은 16%를 받게 되고요. 무당층이 아까 많이 줄었습니다. 18%로 많이 준 거 봐서 무당층이 신당으로 대거 이동했다라고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당의 영향력, 물론 이제 출범한다면이라는 가정하일 텐데 안영환 의원님, 뭐 기자하실 때부터 취재도 하셨고 직접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신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 막상 투표장에 가면 이 내가 던지는 표가 이른바 죽은 표, 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표 심리가 좀 발생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근데 일단 그 신당이 들어섰을 때 이제 부울경의 경우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서 신당을 뺀 상태에서 이론조사 결과 비춰본다면 민주당은 3%가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8%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손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당을 전제하지 않고 양당을 따진다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부산에서 평균적으로 35에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선거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산 국회의원들의 35에서 40%, 10명 중 4명은 민주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션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가장 압승했던 게 5석을, 부산이 18석입니다. 18개의 의석 가운데서 현재 최근에 3번의 선거를 본다면 2석에서 3석, 5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더 무서운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영남 지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싹쓸이 했어요. 몇 개를 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입장에 보면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싹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단 한 표라도 이긴 편이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신당 말씀하셨는데 신당이 국민의힘당에는 지금 더 마이너스다. 지금 통계 결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신당이 아마 양당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또 싫은 시나리오이겠지만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칠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알만한 인물들이 끼어들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1+1이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1월 한 달 동안에 신당이 등장하고 신당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가 정치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에 맞물려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혁신 과정을 보여주느냐 또 이게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무슨 현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신당 바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월 달에 한 차례 현재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비습 때문에 이제 지금 잠잠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그런데 아마 신당 바람이 불면 1월 달에 최소한 한 차례 여동이 칠 거고 2월에 공천 앞두고 또 한 번 여동 칠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한국의 한 달은 세계 1년. 그래서 한국 1월과 2월 사이에 세계 2년 동안에 예. 다른 나라 정당 사이에서는 2년간 있을 수 있는 정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예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호남 영남에서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DJ 기념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셀카 요청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미중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김 대통령님께서는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이 기념식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같이 좀 셀카 찍자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 되는 인물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치 진영을 구분하는 것이 좀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인사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탓이겠죠. 아마 저기 참석한 시민분들도 정치 성향까지는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인데 셀카 요청이 저렇게 쇄도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한 비대위원장이 이제 광주를 찾아서 했던 내용들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아마 어쨌든 세대적 요인도 있다고 봐요. 참 다녀오셨죠, 저기?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날 바로 저 뒤에서 수많은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시고 기라성 같은 정치적 어른들이 다 오셨는데 역시 한 비대위원장의 셀럽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오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따라 들어왔고 또 북적거리면서 셀카 찍자고 얘기할 때 저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체로
저기 오신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은 호남분일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쪽의 정치적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서슴없이 저렇게 셀카를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새로운 변화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 많은 뭐 축사들을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호남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통해서 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와 같은 발언들 또 실제로 YS DJ 아들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찌 보면 지역주의의 그 네. 벽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 있었던 김영주 특파원의 분석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쪽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별 공식, 원칙과 상식의 길. 이상민 의원은 조금 전 국민의힘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에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이 없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이번 주 인사드리고 용서를 구하겠다. 사실은 김용주 의원님 네. 뜻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협력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인사들이 얼마나 합류할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인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이준석 신당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요.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낙연 신당의 무게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인사들이 굉장히 올드하거나 뭐 기존 선거권에서 약간 제대로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이낙연 신당에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낙연 그 총리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미래지향적인 신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그 말하자면 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안 의원님 말씀이셨습니다만은 그 이준석 신당이나 또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라면 그것에 완오브댐으로 참여함으로써 폭발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제 방금 말이 있었습니다만 100주년 김대중 대통령 탄신 기념 행사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통합을 외쳤어요. 이낙연 전 총리를 공격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좀 억울한 심정이나 예. 남다른 감회가 저 속에 복받쳐 올랐지 않았느냐.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변화, 또 더 야당의 확대라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했는데 아직 여론조사가 미비하다. 원칙과 상식 의원의 최후 통첩 이후에도 당내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뭐 그분들의 앞으로의 정치 행복과 무관하게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제기해왔던 민주당 내의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 의식 앞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은 침묵하는 건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쟁점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도 잠시 후에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의 전 이상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의 입당식 장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밝혔는지 얼마 전에 두 분이 만나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의 발언, 오늘 아침 발언이었습니다. 조금 전 입당식을 가진 이상민 의원에게 앵커가 직접 모닝콜 걸겠습니다. 무엇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오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부분에 설득이 된 건지 오늘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셨는데 국민의힘 입당 결심, 구체적인 결심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고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죠.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제 나름의 정치적 역할과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구나. 한번 해보자. 저와는 그동안 정치적 문화나 구조가 좀 다른 정파이기 때문에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면서 또 입학식 때 신입생 학교 입학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각 지역을 돌면서 여러 메시지를 표방했지 않았습니까? 혐오와 경멸, 언동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 이런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또 방향이나 너무 일치하고 상당 부분 공감이 돼서 오랜 동안에 알고 지냈던 벗을 만난 그런 의기투합을 느꼈습니다. 대전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입니다. 지난 총선 대전 지역구 7곳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되고, 저도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자산들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저희 지역구는 물론 대전, 세종, 충남, 중북, 이런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에서 승리를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여당이니만큼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서. 앵커의 모닝콜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주 잊고 지낸 오랜 벗을 만난 기분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랜 벗을 만난 느낌이다. 그만큼 한 비대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간에 뭔가 교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흥미로운 표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앵커의 모닝콜, 오늘은 이상민 의원과의 통화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잠잠해졌지만 그 직전까지 뜨겁게 논란이 됐던 것은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의 친명, 비명, 공천 잡음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적격, 부적격 심사를 놓고 친명, 비명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올라서 논란이 됐었죠. 그 가운데 자객 출마 논란이 오늘 아침 재점화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시죠. 서울 은평 을의 비명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친명계의 김우영 위원장이 출마할 예정,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돌직구 멤버였던 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의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가 전해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양문석 친명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이른바 이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가 다시 이제 조명되고 있는데요. 21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22대 총선 강북을 박용진 의원의 지역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간 걸어온 정치 행보에 동의할 수 없기에 강북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은 여성 의혹으로 미투 피해 주장이 제기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2020년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성춘 부의장님,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당시에 2020년이죠. 받았던 이유는 이른바 미투 의혹이 제기돼서이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미투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이른바 거짓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하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은 계속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그럼 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아직 적격 부적격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방금 자객공천 나온 분들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다른 분들도 과연 우리 당이 적격 판결을 내린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문석 그 전 경남도지사 후보셨죠. 그분은 수박 잡으러 가겠다 이런 혐오 표현을 했다가 징계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징계를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솜방망이 쳐버리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혐오 정치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혐오 정치, 이 배제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피습에. 이런 문화를 만든 우리 모두가 잘못인데 그런 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런 혐오 정치에 앞장선 사람이 저렇게 자객공천을 운운하면서 출마를 도전하는 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은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좀 배제하려고 하는구나, 반성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실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을 긋겠다고 지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대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객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김우영 그 위원장 말씀드리면 강원도당 위원장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은평을 출마하겠다고 이것도 친명의 그 힘을 받아서 강성 지지층의 힘을 받아서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행태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나온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지금 사실상 가시화된 상황에서 상수가 된 상황에서 신당의 공간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신당의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우리 당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당이 만들어줬고 지금의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그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당대표가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신당을 만들겠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상 병상에 있지 않나. 물리적 테러를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어적 테러는 숱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테러를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실상 그분도 그런 상황에서 나가시는데 우리 당은 이런 혐오의 정치 문화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혐오, 증오, 이 정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 신당으로 나가는 사람들, 신당으로 나갈 예정인 사람들에 대해 공간을 없애는 효과는 딱 그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강화하는 그걸 앞장섰던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당을 구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나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전혀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보면요. 대개 이제 어느 정치 세력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다수파는 자제와 절제를 합니다. 소수파가 이목을 받기 위해서 공격하고 혐오적이고 공세적인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은 좀 거꾸로예요 지금. 오히려 주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그 강성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객 출마도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가는 것은 다 자유이겠습니다만 아마 저것도 안묵간에 동의가 있을 겁니다. 안묵간에 그냥 나 갈 테니까 이런 식의 동의는 전제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것도 같은 동료 집단 내에서 가면서 조용히 가면 상관이 없어. 나 이 지역에서 한 번 내 연고가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을 뭐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뭐 대표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가면서 뭐 수박을 깨면서 간다든지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 제가 뭐 정치부 기자도 해봤고 정치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만 상대 후보 또는 상대 뭐 정치인 집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같은 정당 내에서 수박 깨면서 시위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극단화해도 너무 극단화된 거고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제1야당 아닙니까? 제1당입니다. 국회. 제1정당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지 저는 사실 어린애들 볼까 두려워요. 예,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북한이 사흘간 포격을 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북한의 이 개머리 해안 진지에서 포착된 화염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포착된 모습도 보입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지 북한이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요. 우리 군도 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맞서서 맞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일본 대지진에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며 김정은이 이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사용해서 흥미롭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력 도발을, 일본에게는 각하.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손실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문을 표합니다라며 각하, 기시다 일본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각하 호칭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에게 늑다리 미치 XX, 미치광이. 자, 그렇게 부르다가 2018년에는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 이렇게 부른 바도 있고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가 겁먹은 특등 머저리라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즉 북한이 각하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무력 도발을, 일본 총리에게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뭐랄까 아부의 표현인 각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뭐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전술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한 한국 사회만 대화 안 하겠다 봉쇄하고 뭐 미국과 혹은 일본에 대해서는 마치 프렌들리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 압박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처럼 기만 전술을 쓰는 것이죠. 뭐 어떻게 뭐 포를 쏴놓고 포 안 사고 폭약으로 그냥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해서 뭐 그런 부분을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떠보는 기만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실제로 보면 이제 총선을 가까이 하면서 말하자면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어려운 처지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공작이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쌍특검법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도 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며 제2부속실 설치가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특검법이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고요. 그런데 제2부속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거 설치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감찰관이거든요. 특별감찰관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 안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고 빨리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요번에 특검법 관련돼서 의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뜨거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과 정익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